한국은 중국과 똑같은 나라 아닌가요? 뉴욕 패션계의 샛별이었던 한 인재가 코웃음 쳤습니다. 아시아는 사기꾼들의 소굴이에요. 상하이에서 투자 논의를 하다가 제 디자인을 도용하고 도망친 일도 있었죠. 하지만 표절 스캔들로 모든 것을 잃고 내몰린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선택지는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그녀의 컬렉션이 파리 패션의 메인 무대에 올라 그해 가장 혁신적인 작품으로 극찬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국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24년 5월 6일, 제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자 동시에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앞에서 수백 명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제 이름을 외쳤습니다. 에리나 송, 이쪽을 봐주세요. 제가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은 할리우드 스타가 레드카펫을 밟을 때마다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침내 저는 해냈습니다. 뉴욕에서 10년간 밑바닥부터 시작해 올라온 제가 드디어 맷갈라 매트 갤러에 초청받은 디자이너가 된 것입니다. 브루클린의 작은 아파트에서 재봉틀 하나로 꿈을 키웠던 제가 이제 세계 패션계가 주목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죠. 하지만 그 영광은 정확히 5시간 43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제 어시스턴트였던 마야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에리나, 큰일 났어요. 트위터 X를 확인해보세요. 스마트폰을 꺼내 소셜미디어를 열어봤을 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에리나 송 표절, 맷갈라 스캔들, 가짜 디자이너 해시태그가 7시간 동안 트렌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표절이라는 단어와 함께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시그니처 드레스와 2년 전 파리의 무명 디자이너 작품을 비교한 사진을 올렸는데 그것이 불과 1시간 만에 100만 번 넘게 공유된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저는 한 번도 그 디자인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미 인터넷은 저를 단죄했습니다. 맷갈라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저의 경력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고 축하의 미소는 의심의 눈빛으로 변했으며 악수를 청하던 손들은 하나둘 멀어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욕 타임스 일면에는 맷갈라의 신데렐라, 표절 스캔들로 추락이라는 대문짝만한 제목과 함께 제 얼굴이 실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저는 떠오르는 스타에서 패션계의 기만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메일함은 폭발할 지경이었지만 축하 메시지가 아닌 계약 취소 통보들로 가득 찼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해야 하기에 당분간 협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블루밍데일스, 삭스 피프스 에비뉴, 니만 마커스 등 제가 그토록 입점하고 싶어 했던 모든 백화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하루 만에 3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급락했고 표절범은 패션계에서 사라져라. 재능이 없으니 베꼈겠지. 역시 무명 출신은 안 되나봐 같은 악플이 초당 수십 개씩 달렸습니다. 맨해튼 소호에 있는 제 작업실로 돌아왔을 때 이미 건물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플랫이 세례를 피해 뒷문으로 들어섰지만 작업실 안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다음 시즌 준비를 위해 고용했던 직원들이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죠. 죄송해요, 에리나. 하지만 저희도 생계를 유지해야 해서요. 그들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표절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디자이너 밑에서 일하는 것은 커리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텅 빈 작업실에 홀로 남아 10살 때 할머니가 물려주신 재봉틀을 바라봤습니다. 제 꿈이 시작된 곳이자 이제는 끝난 곳.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발신자는 제 에이전트 제이콥이었습니다. 에리나, 앉아서 들어. 한 가지 제안이 들어왔어. 뉴욕의 어떤 브랜드도 저를 원하지 않았지만 지구 반대편의 한 회사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의 K모드라는 회사였습니다. 제이콥은 그들이 한 달 전부터 제 작품을 주시해왔으며 표절 스캔들과 관계없이 제 실력을 인정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최소 1년은 서울에서 근무해야 하며
한국 시장에 적합한 디자인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캔들이 해결될 때까지 뉴욕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조건은 사실상 추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대로 뉴욕에서 영원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지구 반대편으로 도피하듯이 떠나는 것이었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석양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모든 것을 얻었고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밀려오는 두려움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시아라니. 그것도 한국. 2년 전 상하이 출장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혼란, 불편함, 소통 불가능한 답답함이 다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뉴욕에서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K모드의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통보한 날, 부모님 데이비드와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라고? 한국. 내가 미쳤니, 에리나? 유대계 미국인인 아버지는 언제나 뉴욕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는 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뉴욕에서는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아요. 이게 유일한 기회예요. 어머니 사라 역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필 왜 아시아니? 상하이에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 안 나니? 매일 울면서 전화했잖아. 맞습니다. 2022년 겨울 상하이 패션위크에 참가했을 때의 기억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스모그로 앞이 보이지 않는 거리,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는 사람들, 위조품이 넘쳐나는 시장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 디자인을 대놓고 베낀 가짜 제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이름까지 도용해서 에리나 송이라고 적어놓고 팔았죠. 항의하러 갔더니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1시간을 기다렸고 겨우 탄 택시기사는 미터기를 조작해 요금을 10배나 받으려 했습니다. 호텔 와이파이는 먹통이었고 길거리 음식을 잘못 먹어 일주일 내내 배탈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엄마, 한국은 상하이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다 똑같아. 아시아는 아시아야. 내 재능을 썩힐 곳이 아니라고. 그러나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욕에서 표절범으로 남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지구 반대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2주일 후 짐을 정리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10년간 뉴욕에서 쌓아온 추억들을 하나하나 상자에 담았습니다. 첫 패션쇼 때 입었던 드레스, 유명 디자이너가 써준 추천서, 맷갈라 초청장. 이제는 모두 과거가 되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이사 트럭이 떠나고 텅 빈 아파트에 서 있을 때 현실이 확 와닿았습니다. 정말로 뉴욕을 떠나는구나.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쓴 채로.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마지막으로 맨해튼을 둘러봤습니다. 타임스 스퀘어의 네온사인, 센트럴 파크의 푸른 나무들, 브로드웨이의 극장들. 이 모든 것들과 작별이었습니다. 공항에 배웅 나온 유일한 친구 나탈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에리나, 꼭 돌아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하지만 저도 그녀도 그게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한국행 티켓을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돌아올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편도 티켓.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제 이름은 표절과 함께 언급되고 있었고 한때 저를 추켜세우던 패션 매거진들은 이제 저를 실패한 디자이너의 전형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좌석에 몸을 묻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뉴욕에서의 나는 죽었어. 하지만 동시에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쩌면 이게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 표절범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진짜 나를 증명할 기회일지도 몰라. 비행기가 이륙하며 뉴욕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후련했습니다. 적어도 그 지옥 같은 시선들로부터는 벗어났으니까요.
14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저는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거야? 옆자리 승객이 당황한 제 모습을 보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한국은 처음이신가 봐요. 네, 그것도 일하러 가는 거예요. 솔직히 무서워요. 그 승객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곳이에요. 특히 서울은 영어도 꽤 잘 통하고요. 정말요? 저는 상하이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중국과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곧 아실 거예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되면서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좋게만 말하니까요. 실제로 가보면 다를 거야. 상하이도 가기 전엔 기대했었으니까.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을 보면서 또 걱정이 됐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 빨간 양념, 날달걀, 정체를 알 수 없는 나물들. 이런 음식을 1년 내내 먹어야 한다니. 창밖으로 구름이 걷히고 한반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땅덩어리, 저 아래에서 제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표절범이라는 낙인을 지우고 진짜 디자이너 에리나 송을 증명해야 하는 곳.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자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마치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지 시각 오후 4시 30분입니다. 기내 방송이 나오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도망칠 곳도 없는 진짜 시작. 비행기 문이 열리고 통로를 걸어 나왔을 때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이 맞나?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장은 높고 넓었으며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완벽한 질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차분하게 줄을 서 있었고 안내 표지판은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에 움직이는 보도 위에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면 대형 스크린에서는 K-팝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로봇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미소 지으며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상하이와는 차원이 다른데.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외국인 전용 자동 입국 심사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내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이쪽 부스에서 지문과 얼굴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자동 심사대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영어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상하이에서는 공항 직원조차 영어 소통이 어려워 고생했는데 말이죠. 등록을 마치고 자동 심사대를 통과하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인식시키자 문이 열렸습니다. 미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짐을 찾는 곳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전광판에 항공편별로 몇 번 벨트에서 짐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카트는 깨끗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제 가방이 나오자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또 완벽한 영어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택시 타는 곳을 찾으시나요? 네, 강남으로 가야 하는데요. 아, 강남이시군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택시, 공항버스, 공항철도, 그리고 최근에는 도심공항터미널 자율주행 셔틀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셔틀이요? 네, 완전 무인 차량입니다. 앱으로 호출하면 되고 강남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어 서비스가 완벽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상하이에서는 택시 잡는 것도 전쟁이었는데 여기는 무인 자동차라니. 그럼 그걸로 타보고 싶은데요. 직원이 친절하게 앱 설치부터 사용법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앱은 완벽한 영어 버전이 있었고 결제도 제 미국 신용카드로 바로 처리되었습니다. 5분쯤 기다리자 은색의 매끈한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안내 음성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리나 송님. 강남 K모드 본사로 가시는 게 맞나요?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좌석에 앉자 안전벨트를 매라는 안내가 나왔고 확인 버튼을 누르자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놀라웠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죠. 무엇보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상하이의 뿌연 스모그는 찾아볼 수 없었죠. 차량 내부 스크린에서는 실시간으로 주변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차량, 신호등, 보행자들을 인식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현재 한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다리가 반포대교입니다. 매일 저녁 레인보우 분수쇼가 열리는 곳이죠. 인공지능이 관광 가이드까지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아시아가 맞나 싶었습니다. 강남에 진입하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뉴욕 맨해튼 못지않은 스카이라인이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보도블록까지 디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란 건 거리의 디지털 사이니지들이었습니다. 건물 외벽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이 되어 광고와 예술 작품을 번갈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와, 이건 타임스 스퀘어보다 더 미래적인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K모드 본사,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50층은 넘어 보이는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1층 로비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이 훤히 보였는데 미술관처럼 세련된 인테리어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에리나 송씨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태준 디렉터님이 30층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역시 완벽한 영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니 준비성도 철저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최첨단이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제가 가야 할 층을 자동으로 인식했죠. 30층 회의실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한쪽 벽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고 저 멀리 남산타워도 보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태준 디렉터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리나 씨. 한국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악센트는 있었지만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의심이나 경멸이 아닌 진정한 환영의 눈빛이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솔직히 조금 긴장돼요. 당연하죠. 낯선 나라에 오셨으니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우선 차부터 한잔하시죠. 그가 버튼을 누르자 벽에서 숨겨진 패널이 열리며 차가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우와, 이것도 자동이네요. 네, 저희 회사는 테크 기업과 협업을 많이 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한국은 패션과 기술의 융합에 관심이 많거든요. 차를 마시며 한 디렉터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제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는 제 뉴욕에서의 경력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표절 스캔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에리나 씨의 진짜 실력을 믿어요. 그래서 모셔온 거고요. 한국 시장은 편견 없이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뉴욕에서는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최선을 다할게요. 참, 내일부터 바로 일하시기는 힘드실 테니 일주일 정도 적응 기간을 드릴게요. 회사에서 준비한 레지던스가 있는데 오늘은 그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겁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이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낯설고 불안했지만 적어도 상하이 같은 곳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죠. 건물들은 불빛들을 하나둘 켜기 시작했고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정말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이 건물은 마치 우주선이 착륙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시장이에요? 네, 안에는 디자인 숍들이 있고 주변에는 패션 도매 시장이 있어요. 24시간 열려 있죠. 건물 내부도 놀라웠습니다. 곡선형 구조물이 공간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었고 곳곳에 디지털 아트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새벽 3시에 받았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잠이 안 와 소연 씨가 알려준 동대문 시장에 가봤거든요. 택시를 타고 도착한 새벽의 동대문은 낮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수십 개의 쇼핑몰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새벽 3시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동대문은 밤에 더 바빠요. 전국의 소매상들이 이 시간에 와서 물건을 떼어가거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더 놀랐습니다. 층마다 수백 개의 매장이 있었고 각각 다른 스타일의 옷들을 팔고 있었죠. 그런데 상하이와 달랐던 것은 이곳에는 짝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독자적인 디자인의 제품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카피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나라죠. 한 매장 사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몇 군데 매장을 둘러보다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매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건 뭐예요? 라이브 커머스예요. 실시간으로 옷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거죠. 중국, 동남아 바이어들이 많이 봐요. 한 매장에서는 모델이 직접 옷을 입어보며 중국어, 영어, 태국어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주문도 바로바로 들어왔습니다. 와, 이건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네요. 네. 한국이 라이브 커머스를 선도하고 있어요. 기술력과 패션을 결합한 거죠. 새벽 시장을 둘러보고 나오니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레지던스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었어. 오히려 뉴욕보다 더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면이 있었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제 편견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표절범이 아닌 진짜 디자이너 에리나 송으로.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일주일의 적응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K모드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 날 회사 디자인실에 들어섰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뉴욕의 유명 패션 하우스 못지않은 시설이었습니다. 최신 재봉기기들, 3D 프린터, 가상현실 VR 피팅룸까지. 와, 이 정도 시설이라니. 한태준 디렉터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패션 산업은 기술과의 융합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기 있는 VR 피팅룸에서는 모델 없이도 옷이 입혀진 모습을 볼 수 있죠. 팀원들을 소개받았는데 모두 영어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뉴욕 시절 작품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인 지연이 말했습니다. 에리나 씨의 2022년 가을 컬렉션 정말 좋았어요. 특히 해체주의적 접근이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표절 의혹, 저희는 믿지 않아요. 타임라인을 분석해보니 오히려 그쪽이 베낀 것 같던데요. 정말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저희가 조사해봤어요. 추후에 증거가 필요하시면 도와드릴게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첫 프로젝트는 한국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때 한태준 디렉터가 특별한 사람을 소개해줬습니다. 윤서아 작가님이에요. 전통 자수장인에 따르면서 현대 미술 작가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처음 만난 서아 씨는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전통장인의 딸이라고 해서 보수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짙은 보라색 머리에 가죽 재킷을 입은 힙한 아티스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리나 씨. 한국 전통이라고 해서 올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통은 가장 혁신적인 영감의 원천이거든요. 서아 씨의 작업실은 경복궁 근처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전통 한옥이었지만 안은 현대적으로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와, 이런 공간이 있다니. 서울에는 이런 곳이 많아요.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게 한국의 매력이죠. 작업실 한쪽에는 어머니가 수놓은 전통 자수 작품들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서아 씨가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설치 미술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이게 전통 오방색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네온 컬러와 조합하면 완전히 새로워지죠. 서아 씨는 한복의 구조도 설명해줬습니다. 평면적 재단이지만 입으면 입체적이 되는 원리, 고름의 기능과 미학, 치마의 유려한 선 등. 한복은 세계에서 가장 수학적인 옷이에요. 황금 비율이 숨어있죠. 그 말을 듣고 한복을 다시 보니 정말 달라 보였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정교한 계산이 숨어있는 옷이었죠. 며칠 동안 서아 씨와 작업하며 한국 전통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전통은 고루한 것이 아니라 가장 현대적인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에리나 씨, 뉴욕 감성과 한국 전통을 믹스하면 어떨까요? 이스트 미츠 웨스트가 아니라 진짜 융합 말이에요. 그 제안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한국 요소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융합을 만들어내는 것. 작업실로 돌아와 미친 듯이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한복의 곡선과 뉴욕의 직선을 조합하고 오방색을 현대적 컬러 팔레트로 재해석했죠. 팀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대박. 이건 완전히 새로워요. 한국적이면서도 글로벌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팀워크였습니다. 뉴욕에서는 모두가 경쟁자였지만 여기서는 진짜 동료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비판하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샘플 제작도 놀라웠습니다. 동대문 봉제 공장과 연계해서 하루 만에 샘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빨리요? 네. 한국은 속도가 생명이에요.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죠? 하지만 품질도 놓치지 않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샘플의 품질은 뉴욕 최고급 공방 수준이었습니다. 첫 작품이 완성됐을 때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한복의 치마 라인을 현대적 이브닝 드레스로 재해석한 작품이었죠. 전통 자수 기법을 레이저 커팅과 결합해 만든 디테일은 숨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에리나 씨, 이건 정말 말이 안 나와요. 한태준 디렉터도 감탄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한국도 아니고 서양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 그날 밤 작업실에 혼자 남아 완성된 드레스를 바라봤습니다. 뉴욕에서 표절범으로 낙인 찍혔던 제가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이 도시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고마운 곳이었죠.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서아 씨의 메시지였죠. 오늘 작품 정말 멋졌어요. 에리나 씨 덕분에 저도 전통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앞으로도 좋은 작업 같이 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찾은 것은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영감, 새로운 동료, 그리고 새로운 저 자신이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2달째 접어들던 어느 날 뉴욕에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에이전트 제이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에리나, 앉아서 들어. 내가 맞았어. 진짜 표절범이 잡혔어. 뭐라고요? 정말요? 손이 떨려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마야였어. 내 전 어시스턴트.
그녀가 몇 달 전부터 내 디자인을 훔쳐서 유럽 브랜드에 팔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맥갈라 때 미리 준비해둔 가짜 증거로 내가 표절했다고 뉴욕과 서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가질 수 있다니. 며칠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 언론뿐 아니라 뉴욕 타임스, 보그 등 국제 언론도 참석했죠.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때로는 더 큰 기회로 이어진다는 것을, 무엇보다 편견을 버리면 놀라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네. 하지만 서울도 떠나지 않을 거예요. K모드와 함께 두 도시를 잇는 새로운 패션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은 어떠신가요? 솔직히 처음에는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제 편견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가장 혁신적이고 따뜻한 나라예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팀원들이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에리나 씨가 안 떠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계를 놀라게 할 차례예요. 그날 저녁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달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듯이 왔던 이곳이 이제는 제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뉴욕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에리나, 뉴스 봤어. 정말 자랑스럽다. 한국이 너에게 좋은 곳이었구나. 네, 엄마. 한국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도 가봐야겠네. 내가 그렇게 칭찬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꼭 오세요. 엄마, 아빠도 놀라실 거예요. 제가 서울 구경시켜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다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2달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표절범에서 글로벌 디렉터로, 편견에 가득 찬 이방인에서 두 문화를 잇는 가교로.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편견을 깨고 진짜 저를 발견하게 해준 이 놀라운 나라에서. K모드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된 후 첫 과제는 서울 패션 위크였습니다. 10월 서울 패션 위크에서 제 첫 컬렉션을 선보이기로 했죠. 컬렉션 이름은 바운더리 경계였습니다. 동서양의 경계, 전통과 현대의 경계, 그리고 편견과 진실의 경계를 넘는다는 의미였죠. 준비 기간 3달 동안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서아 씨와 함께 전통 기법을 연구하고 팀원들과 현대적 해석을 고민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놀이개였습니다. 한복에 다는 전통 장신구인데 그 의미가 깊었죠. 서아 씨가 설명했습니다. 놀이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나쁜 기운을 막고 복을 부르는 의미가 있죠. 설명을 듣고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현대 여성들도 부적 같은 것을 찾지 않나요? 놀이개를 현대적 액세서리로 재해석하면 어떨까? 그렇게 탄생한 것이 스마트 놀이개였습니다. 전통적인 형태지만 안에 칩이 들어있어서 스마트폰과 연동되었죠. 와, 이건 정말 혁신적이에요. 팀원들도 열광했습니다. 전통과 기술의 완벽한 만남이었으니까요. 의상 디자인도 파격적이었습니다. 한복의 저고리 라인을 해체해서 재킷으로 만들고 치마의 주름을 현대적 플리츠로 재해석했습니다. 색감도 중요했습니다. 오방색을 네온 컬러와 믹스해서 전통적이면서도 미래적인 느낌을 냈죠. 이건 뉴욕 런웨이에 올려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한태준 디렉터가 샘플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패션쇼 준비도 특별했습니다. 장소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자하 하디드의 미래적 건축물에서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모델 캐스팅도 의미 있었습니다. 한국 모델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모델들을 섞었죠. 경계를 넘는다는 콘셉트에 맞게. 드디어 디데이, 10월 18일 저녁 7시. 백스테이지는 전쟁터였습니다. 모델들의 피팅, 헤어, 메이크업, 음악 체크까지. 에리나, 5분 전이야.
스태프가 외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런웨이 옆에서 기다리며 객석을 살펴보니 국내외 바이어들, 패션 에디터들, 인플루언서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날아온 부모님 데이비드와 사라, 에이전트 제이콥, 그리고 보그 편집장까지. 조명이 어두워지고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첫 모델이 걸어 나왔습니다. 한복 저고리를 재해석한 크롭트 재킷의 와이드 팬츠. 전통 자수를 레이저 커팅으로 표현한 디테일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객석에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두 번째 룩은 더 파격적이었습니다. 천릭을 현대적 코트로 재해석한 작품. 전통적인 형태지만 소재는 하이테크 패브릭이었습니다. 쇼의 하이라이트는 피날레였습니다. 한복 치마의 풍성함을 극대화한 이브닝 드레스들. 모델이 걸을 때마다 치맛자락이 물결처럼 흘렀고 오방색 그라데이션이 환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모델이 스마트 놀이개를 착용하고 나왔을 때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놀이개가 음악에 맞춰 빛을 내고 있었거든요. 모든 모델이 피날레 워크를 할 때 저도 런웨이에 올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죠. 브라보. 어메이징. 혁신적이야. 런웨이에서 내려와 백스테이지로 들어가자 팀원들이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서아 씨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전통이 이렇게 아름답게 재탄생할 수 있다니 감동이에요. 쇼가 끝난 후 리셉션장에는 바이어들이 몰려왔습니다. 파리 갤러리 라파에트입니다. 독점 계약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뉴욕 버그도프 굿맨입니다. 다음 시즌 전 라인을 입점시키고 싶습니다. 도쿄 이세탄입니다. 일본 론칭을 제안합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백화점들이 제 컬렉션을 원하다니. 보그 편집장이 다가왔습니다. 에리나, 정말 놀라워. 이건 단순한 패션쇼가 아니야? 문화의 융합이자 미래, 패션의 방향을 제시한 거야?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왜 한국을 사랑하는지 알겠다. 이런 영감을 주는 곳이었구나. 다음 날 언론은 난리였습니다. 서울 패션위크 최고의 화제작, 동서양을 넘나드는 혁신적 컬렉션, 에리나 송, 패션계의 새로운 아이콘.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한국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린 컬렉션, 한국 패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다. 일주일 후 판매 실적이 나왔습니다. 전 라인 품절, 예약 주문만 수천 건. 에리나 씨, 대박이에요. 이런 반응은 처음이에요. 지연이 흥분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태준 디렉터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패션쇼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견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연 에리나 씨와 그것을 함께 이뤄낸 우리 모두를 축하하는 거예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그날 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죠. 석 달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표절범으로 낙인 찍혀 쫓겨났던 디자이너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는? 하지만 한국이 제게 기회를 주었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였습니다. 에리나 씨, 인터뷰 요청입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비결에 대해 듣고 싶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간단해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요.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서울 패션위크의 대성공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매일 뉴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리나, 내가 필요해. 돌아와 줘. 한때 저를 외면했던 브랜드들이 이제는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마크 제이콥스에서 수석 디자이너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연봉은 내가 원하는 대로 줄게.
크리에이티브 컨트롤도 보장하고.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마크 제이콥스는 제 우상이었으니까요. 학생 때 저는 뉴욕의 에리나도, 서울의 에리나도 아닌 경계를 넘나드는 에리나가 될 거라고. 2025년 3월 K모드 뉴욕지사 오픈 파티. 소호 한복판에 자리 잡은 쇼룸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뉴욕 패션계 인사들과 한국에서 날아온 팀원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죠. 믿을 수가 없어. 에리나가 정말 해냈구나. 제이콥이 감탄하며 둘러봤습니다. 쇼룸은 서울 사무실처럼 한국적 요소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디지털 미디어 아트로 한국의 사계절을 표현했고 다른 쪽에는 바운더리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건 스마트 놀이개였습니다. 이게 정말 전통 장신구란 말이야? 너무 미래적인데. 네. 천년의 전통과 최첨단 기술의 만남이에요. 이게 바로 K모드가 추구하는 방향이죠. 파티에는 특별한 손님들도 왔습니다. 부모님이 처음으로 제 쇼룸을 방문한 것이었죠. 에리나,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두 문화를 이렇게 아름답게 연결하다니. 어머니 사라가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드레스를 만지며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뉴욕 컬렉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서울 런웨이, 뉴욕을 걷다. 뉴욕팀과 서울팀이 화상회의로 매일 소통했습니다. 이번엔 뉴욕의 맨해튼 스카이라인과 서울의 한옥 지붕선을 모티브로 하면 어떨까요? 지연이 제안했고 뉴욕팀도 열광했죠. 준비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표절 사건으로 저를 배신했던 마야가 찾아온 것입니다. 에리나, 정말 미안해.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걸 알지만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친했잖아요. 질투였어요. 내가 성공하는 게 너무 부러웠고. 정말 미안해요. 한참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용서할게요. 하지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떠난 후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까지도 정리된 기분이었죠. 5월, 맥갈라 이스트 미츠 웨스트 테마에 맞춰 저는 한복과 이브닝 드레스를 융합한 작품을 입었습니다. 레드카펫을 걸으며 생각했죠. 1년 전 이곳에서 모든 걸 잃었는데 이제는 더 큰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고. 가장 뿌듯했던 건 한국 디자이너들도 대거 초청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다리를 통해 한국 패션이 세계 무대에 제대로 서게 된 것이었죠. 파티장에서 한태준 디렉터를 만났습니다. 그도 초청받아 뉴욕에 왔죠. 에리나 씨 덕분에 한국 패션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한국이 저를 구해준 거예요. 제가 감사하죠. 이제 저는 한 달의 반은 서울, 반은 뉴욕에서 보냅니다. 서울에 있을 땐 새로운 영감을 받고 뉴욕에서는 그것을 세계에 알리죠. 가장 좋은 건 두 도시의 팀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화와 언어는 달라도 패션에 대한 열정은 같으니까요. 최근엔 파리와 밀라노에서도 러브콜이 왔습니다. K모드의 유럽 진출을 도와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서울이 가장 좋아요. 제게 새로운 삶을 준 도시니까요. 어느 날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미국인, 한국인. 저는 답했습니다. 저는 경계인이에요. 뉴욕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다시 태어났죠. 두 도시가 모두 제 집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계속 경계를 넘는 거예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그리고 사람들의 편견까지도요. 이제 저는 압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편견을 버리면 얼마나 넓은 세계가 펼쳐지는지를. 한국은 제게 그것을 가르쳐준 스승이자 새 삶을 준 은인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두 도시를 오갈 거예요.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게 제가 찾은 진짜 저이니까요.
경계를 넘는 디자이너, 에리나 송. 편견의 벽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그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놀라운 가능성이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선입견 때문에 놓치고 있는 기회는 없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영감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편견을 넘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